여종이 갈라놓은 우정. 누가 보기에도 행색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선비가 평양에 친구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평양 감령을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려는데 대문을 지키는 포졸이 선비를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는 게냐? 이 사람들아, 나는 평양감사 윤동춘의 중마고우인 이청용이라는 사람일세. 그러니 어서 들어가 감사께 이청용이라는 사람이 벗을 찾아왔다고 이르시게. 포졸들은 그가 너무도 당당하게 소리치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돌아온 포졸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호령하였지요. 우리 감사 나리는 이청용이고 뭐고 모른다 하시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니, 자네들이 들어가서 감사에게 내 이름을 제대로 알려준 것이 확실한가? 이 사람이 내가 귀머거린 줄 알아? 이름이 이청용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지? 그러니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이청용은 포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하다니 그럴 리가 있나? 그도 그럴 것이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의 평양감사 자리에 오른 윤동춘과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가난한 선비에 불과한 이청용은 신분의 차이가 크다 해도 어릴 적부터 함께 동문수학한 중마고우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 벼슬길에 나설지 모르지만 남은 친구가 벼슬에 오를 때까지 서로 도와주기로 굳게 언약한 사이였지요. 어느새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청용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제일 값싸고 허름한 객사에 여장을 풀고 탁주 몇 사발로 허기를 때웠지요. 그렇게 앉아있으니 고향에서 평양으로 떠난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서글프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청용은 몇 번의 과거 실패로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어 버렸지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평양 감사가 된 친구 윤동춘에게 약간의 도움을 얻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 도움을 청해 보기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고 보니 실로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러웠습니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은 이청용은 또다시 윤동춘을 찾아가 수모를 당하느니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주섬주섬 행장을 꾸려 객사를 나섰습니다. 이청용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작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잔치가 벌어지려나 보. 그러게 말이야. 거참 잔치 벌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백성들의 고초는 안중에도 없나 보구먼. 이청용은 친구 윤동춘이 잔치를 벌인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지요. 그래, 이왕 평양까지 왔으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 이청용은 사람들에게 물어 잔치가 벌어진다는 대동강변에 영광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청용이 영광정에 도착하여 보니 관비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 정자 위에 차려진 상으로 올리고 고기 굽는 연기가 강변 주위 풀숲까지 띠를 둘렀고 갖가지 음식 냄새가 강둑까지 진동했습니다.
제법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 같았지요. 이청룡의 눈에 감사 윤동춘이 영광정의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양 옆에 기생들을 끼고 노닥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청룡은 어떻게든 윤동춘과 대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정 주변은 경비가 삼엄하였지요. 이청룡은 한참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 큰 술독을 들고 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포졸들 눈에 띄지 않고 영광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청룡은 망설임 없이 곧장 윤동춘 앞으로 걸어가 소리쳤지요. 이보게, 정녕 나를 모르시겠는가? 이 중마고 이청룡을 모르는가? 윤동춘은 깜짝 놀라는 눈치더니 이내 그를 노려보며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했거늘 웬 미친 자가 나타나 잔치의 흥을 깨는 것이냐? 어서 잡아 밖으로 내치거라. 포졸들은 서둘러 이청룡을 잡았습니다. 이청룡은 기가 막히고 분할 뿐이었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윤동춘을 대하며 서운하게 한 것이 없었거늘 벼슬이 높아졌다고 지난날의 친구를 이리도 매정하게 대한단 말인가요? 자네와 내가 동고동락한 세월이 얼마인데 자네가 나를 이리 업신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가 어찌 백성들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란 말이더냐? 여봐라, 저 실성한 놈이 본관을 농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당장 거적에 싸서 강물에 던져버리거라. 잠시 후 포졸들이 이청룡을 거적에 싸 대동강물에 던져버리자 윤동춘은 잔치를 계속하라고 명했습니다. 막 잔치가 계속되려는데 윤동춘이 가장 총애하는 기생 외춘이 얼굴을 찡그리며 윤동춘의 귀에다 소근소근 거렸습니다. 저 감사날이 소녀 아무래도 아침에 먹은 것이 체했는지 배가 아파 집에 가서 의원의 진찰을 좀 받았으면 하옵니다. 얼굴을 보니 많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송구하옵니다. 그렇다면 집에 들어가 쉬거라. 내 잔치가 끝나면 들르겠다. 그리하여 잔치에서 빠져나온 외추는 그 길로 뱃사공을 찾아가 강물에 배를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래도 윤감사의 지나친 처사가 마음에 걸렸고 이청룡의 태도 또한 거짓이 아닌 듯하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추는 뱃전에서 이청룡을 싼 거적을 찾았지요. 뱃사공의 도움으로 거적을 건져 올려 보니 이청룡은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집 뒤뜰에 있는 골방으로 이청룡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여종을 시켜 급히 의원을 불러와 진맥을 하게 한 다음 탕약을 다려 먹이며 정성껏 간호하였지요. 뱃사공과 의원에게는 후하게 웃돈을 얹어 주었습니다. 이청룡은 며칠 후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외춘이 집을 비운 사이 이청룡은 시중을 드는 여종에게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외춘에게 이청룡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지요. 아닙니다, 나리. 사람을 그렇게 무참히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소녀는 할 일을 한 것뿐이옵니다. 외추는 얼굴뿐 아니라 심성도 고운 기생이었습니다. 날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푹 쉬다 가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추스르는 대로 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이청룡은 외춘의 선녀 같은 마음씨에 반해 몸이 다 나았는데도 떠날 날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외춘 역시 이청룡이 조금 더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지 날마다 갖은 정성으로 이청룡을 받들고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여기고 합방을 하며 지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렸습니다. 외추는 이청룡에게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하였지요. 날이 여기서는 제가 바깥 일이 있는지라 일일이 챙겨드리지 못하옵니다. 하온이 댁으로 돌아가셔서 과거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외추는 두둑한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면 식구들 끼니 걱정은 안 하시고 공부에만 전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고 여태껏 보살펴 준 것만으로도 평생 못 갚을 빚이거늘. 그리 말씀하시면 섭섭하옵니다. 서방님을 향한 제 마음을 왜 빚이라 하십니까? 정말 고맙구려. 다음날 이청룡은 외춘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한양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청룡은 평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과거에 응시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청룡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여보, 이번에는 꼭 과거에 급제하여 외춘이라는 그 기생에게도 당신의 장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내 각오는 단단히 되어 있소.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이청룡은 아내의 손을 잡다가 눈물을 쏟을 뻔하였지요. 아내의 손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뼈만 남은 데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청룡은 그의 과거에서 당당하게 장원으로 급제하였지요. 한편 조정에서는 이청룡에게 암행어사를 제수하여 평양성을 감찰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평양감사가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주색 잡기에 빠져 수시로 잔치를 열어 국고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상소문이 조정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청룡에게는 드디어 윤동춘에게 당한 원한을 풀 길이 열린 셈이었지요. 이청룡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초라한 행색으로 평양에 당도하여 외춘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안하오. 내 또 이런 몰골로 오게 되었네. 그간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찾아오질 못하였네. 날이 너무 낙담치 마십시오. 기회는 또 올 것입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전처럼 편히 쉬십시오. 이청룡의 가슴은 고마움에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청룡은 외춘의 집에 머물며 평양 감령의 동태를 은밀히 살펴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춘이 곱게 몸 단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 나리께서 대동강 영광청에서 잔치를 벌이신답니다. 소녀도 명을 받았사오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듣기로 감사 나리의 생신이라 하옵니다. 그럼 편히 쉬고 계시어요. 이청룡은 외춘이 나가자 급히 포졸들을 불러 영광정 주변에서 출두할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곧장 영광정으로 말을 달렸지요.
영광정에서는 윤동춘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근방에 있는 모든 수령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청룡은 이번에도 영광정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를 쳤지요. 동춘 이 사람아, 오늘도 나를 모른다 하시겠는가? 윤동춘은 죽은 줄 알았던 이청룡이 나타나자 기겁하였지요. 그 옆에 앉아있던 외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놈은 내가 죽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 자네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외춘과 뱃사공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네. 아니 이것이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여봐라, 인연을 당장 끌어내거라. 내려갈 사람은 외춘이 아니라 바로 윤동춘, 자네네. 여봐라, 당장 평양 감사를 끌어내거라. 이청룡의 명령이 떨어지자 영광정 주변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영광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잠시 후 윤동춘은 땅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동춘은 침울한 표정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청룡은 그런 옛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괘씸한 마음 한편으로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조금씩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보시게, 자네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나를 그리도 박정하게 대하였는지 그 이유나 들어보세. 윤동춘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내가 이곳으로 부임하기 전에 자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이별주를 나누지 않았는가? 그때 술상을 봐주던 여종을 기억하는가? 내 그 여종이 마음에 든다고 자네에게 말했었지. 그랬었지. 이청룡은 윤동춘의 입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내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난 그 여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네에게 그 여종을 달라고 말했지. 하지만 자네는 그런 나에게 무한만을 주었었지. 우리 사이에 그깟 여종 하나쯤 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친구를 그렇게 면박하나 싶었네. 자네와의 우정이 모두 허사라고 느꼈었지. 하여 그때 내 다시는 자네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네. 이청룡은 윤동춘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켜 말했습니다. 그랬구만. 그래서 자네가 나를 모른 척 했었구나. 그렇다면 모든 것은 내 탓인 게지. 하지만 그날 일은 내게도 사연이 있네. 실은 그 무렵 우리 집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었네. 그래서 부리는 종은커녕 먹을 것조차 변변히 구하기가 어려웠지. 아니 그럼 그때 내게 대접한 주한상과 그 여종은 무엇란 말인가? 윤동춘이 물었습니다. 사실 음식은 아내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나중에 품을 팔기로 하고 먼저 받은 품삯으로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놀라지 말게. 자네가 마음에 있어 하던 그 여종은 실은 내 아내라네. 내 집에서 친구를 대접하는데 술 시중들 여종이 없다고 하여 어찌 아내에게 술 시중을 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네 대접하는 것을 그만두자 했더니 아내가 자신이 여종인 것처럼 꾸미고 술 시중을 들겠다고 자청하는 바람에 미안하네. 먼 길 떠나는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리한 것인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네. 정말 미안하네. 그럼 내가 자네 아내를 욕보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보시게 이젠 다 지난 일이 아닌가? 다 잊도록 하시게나.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예전의 우정을 다시 이어보도록 하세. 이청룡과 윤동추는 서로 얼싸안고 다짐했습니다. 차마 친구를 벌 줄 수 없었던 이청룡이 사직 상소를 올리라고 권하자 윤동추는 상소를 올린 후 평양 감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외추는 그 후 이청룡을 평생 가까이 모시며 살았다고 합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마을에는 몇 달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지은 농작물들이 모두 시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어. 벼가 모두 말라버렸다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이제 곧 굶어 죽게 생겼다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 번 제사를 지냈지요. 정성스레 제사상을 올렸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방 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는 꿈이었습니다. 일어나 보시오. 나는 이 마을 앞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오.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왔소. 그게 정말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산신령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마을 뒷산에 큰 바위 하나가 있지 않소. 뒷산의 바위라면 여인의 모습을 닮은 바위 말이지요. 그렇소. 내일 아침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바위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예, 산신령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신령이 사라진 뒤 할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여인의 모습을 쏙 빼닮은 바위 하나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바위 앞에 돼지를 올려놓고 큰 절을 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에 몇 달째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을 사람들에게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바위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막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한 바위 아래쪽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물이 아니라 굵은 오줌 줄기였습니다. 세상에, 바위가 오줌을 누다니. 바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어느새 산을 타고 마을로 내려와 냇물처럼 논과 논 사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삽을 들고 달려나와 집집마다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바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과 달리 그 해의 농사는 몇 년 만에 찾아온 풍년이었지요. 그 뒤부터 마을은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뭄이 들 때쯤이면 뒷산의 바위 밑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오줌을 눈 바위라고 하여 오줌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바위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고양이 털이 난 아이. 아주 먼 옛날 경주 어느 마을에 수백 년 묵은 당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수나무 앞에는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집을 당수나무 집이라 불렀지요.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태어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내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검둥개 한 마리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검둥이는 털빛이 검고 몸집이 송아지만 하였습니다. 검둥개는 영리한 데다 주인을 잘 따라 젊은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그러나 고양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거나 말썽을 많이 부렸지요. 남편은 고양이가 못마땅하여 집 밖으로 내쫓거나 뒷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주인의 화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집을 찾아왔지요. 남편은 고양이가 아주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저놈의 고양이를 당장 없애버려야겠어. 그러자 아내는 손을 내저었지요. 그건 안 돼요.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식구예요. 아내는 검둥이뿐 아니라 고양이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지요. 밭에 나가 온종일 일하다 돌아온 부부는 저녁을 먹으려고 밥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어놓은 밥이 몽땅 사라지고 없었지요. 고양이가 또 훔쳐 먹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있던 고양이를 붙잡았지요. 그러더니 고양이를 집 뒤에 있는 당수나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지요. 이때 아내가 당수나무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양이를 죽일 셈이에요? 그래,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니 당신은 이번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남편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여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결국 고양이는 죽었습니다. 남편은 고양이 시체를 뒷산에 가져가 태워버렸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살펴본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왼쪽 다리에. 아기를 들여다보던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기 왼쪽 다리에 고양이 털이 돋아났던 것이지요. 이것은 죽은 고양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고양이를 죽인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아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먹였습니다. 그리고 굿을 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부부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불 소리가 나더니 낯선 스님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저는 지나가던 길손이오만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내가 부엌으로 나가자 스님은 아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고양이에게 안가품을 당하고 있구만. 얼마 살지 못하겠어. 남편은 깜짝 놀라 말했지요. 스님, 저희 집 사정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걸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아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지요. 그 개라면 이 집에 닥친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밤까지 검둥 개를 잘 먹이십시오. 힘을 써야 하니 삶은 닭 수백 마리쯤 먹이십시오. 부부는 장터에 가서 닭을 수백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곤 닭을 커다란 솥에 담아 삶기 시작하였지요. 두 사람은 닭이 삶아지는 대로 검둥이에게 주었습니다. 검둥이는 수백 마리의 닭을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둥이가 혼자 마당을 지키고 있었지요. 자정쯤 되었을 때 갑자기 검둥이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작은 불 덩어리가 마당 저편에서 굴러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불 덩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고양이 모양이 되었지요. 불 덩어리는 아주 커져서 집채만해졌습니다. 그 불 덩어리가 집을 향해 굴러와 집에 불길이 번졌지요. 부부는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왔지요. 불 덩어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검둥이는 불덩어리를 향해 짖다가 불덩어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불덩어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지요. 검둥이와 불덩어리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웠습니다. 검둥이 몸에도 불이 붙어 털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밖으로 나와 불타는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그때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방 안에 아기를 두고 나왔어요. 뭐라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이 저렇게 타고 있으니 아기를 구할 방법이 없네.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검둥이와 불덩어리의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검둥이의 날카로운 공격에 불덩어리가 꺼져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검둥이는 냇가에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둥이는 불길을 헤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둥이는 아기를 입에 물고 집 뒤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당수나무가 서 있었지요. 검둥이는 당수나무 옆에 아기를 내려놓고 아기 곁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집을 집어삼키던 불길은 곧 꺼져 버렸습니다. 여보, 당수나무 밑에 아기가 있어요. 검둥이가 구해주었나 봐요. 아기는 불길에 휩싸인 집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검둥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둥이의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부부는 검둥이를 당수나무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다리에 돋아나 있던 고양이 털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검둥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검둥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당수나무집 아기를 살렸듯이 우리 아기도 살려주십시오. 아기가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검둥이 무덤 앞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는 커다란 돌탑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아프면 당수나무를 찾아 정성껏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심술 부린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화 한 번 낼 줄 몰랐지요. 따라서 단 한 번도 싸움이 없었습니다. 목소리 한 번 높이는 일이 없었지요. 이 동네에 대한 소문은 도깨비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심술 그은 도깨비들은 사람이 싸움을 안 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일으킬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지요.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낫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낫 도깨비는 가장 화를 잘 내는 포악한 도깨비였지요. 내 손에 걸리면 국물도 없어. 그 동네 녀석들에게 싸움을 붙이고 오겠어. 그래, 우리는 밤에만 돌아다닐 수 있지만 너는 낮에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잖아. 도깨비들은 낫 도깨비를 싸움 없는 동네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낫 도깨비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를 찾아갔지요. 낫 도깨비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워서야 어디 사람 사는 마을인가? 지지고 볶고 싸워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낫 도깨비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싸움을 붙일 만한 일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보아도 그럴 만한 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싸움을 붙여보자. 이렇게 생각한 낫 도깨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농부 두 사람이 밭에서 쉬고 있었지요. 낫 도깨비는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농부들의 눈에는 도깨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곁에 와 있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키가 큰 농부가 뚱뚱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따 저녁 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바둑이나 한판 두세. 이때 낫 도깨비가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아야, 갑자기 왜 그러나? 내 자네에게 섭섭한 일을 했는가? 매를 맞은 농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느냐고 부드럽게 물었지요. 낫 도깨비는 다시 한번 키 큰 농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꽤 아프게 때렸지요.
이 사람아, 왜 그래? 키 큰 농부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도깨비는 웃으며 키 큰 농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달아 세 대를 때렸지요. 그러자 시뻘겋게 부은 얼굴로 키 큰 농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꾸 이럴 거야? 에? 내 자네에게 어쨌기에 야단이야? 뚱뚱한 농부도 일어나 맞고함을 쳤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이번에는 낫 도깨비가 뚱뚱한 농부의 배를 때렸습니다. 마침내 뚱뚱한 농부가 키 큰 농부의 멱살을 잡았지요. 낫 도깨비는 기뻐하며 키 큰 농부의 가슴을 치고 뚱뚱한 농부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농부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마침 지나가던 아이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싸움을 말리려고 두 농부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무슨 창피한 꼴인가. 그만하게. 나 도깨비는 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이쿠, 이 친구들이 사람을 때리네. 도깨비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렇게 되자 두 사람으로 시작된 싸움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으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엉켜 싸웠습니다. 도깨비가 끼어들지 않아도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이제야 사람 사는 동네가 되었군. 심술 굳은 낫 도깨비는 즐거워하며 동네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조선의 도읍. 무학대사는 어깨가 몹시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개성에 있을 때였지요. 조선을 세운 태조가 무학대사를 불렀습니다. 대사, 내 이제 새나라 조선을 세웠으니 도읍을 옮길까하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 않소.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은 고려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마땅히 도읍을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소.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온 지가 벌써 한 달쯤 된 듯하였습니다. 무학대사는 삼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삼각산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이 다녀본 그 어느 곳보다 산세가 수려하고 풍수지리를 따져보아도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로구나. 무학대사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곧장 산을 내려왔지요. 성은 이곳에 쌓으면 되겠구나. 산 아래로 내려온 무학대사는 급히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소식을 하루빨리 태조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이놈의 소가 무학처럼 미련하구나. 그 말에 무학대사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돌아다 보니 웬 노인이 소를 몰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무학대사는 혹 잘못 들었을까 하여 잠자코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한마디 하였지요.
이 미련한 송아지야. 바른 길을 놓아두고 어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냐. 미련한 것이 꼭 무학이 같구나. 무학 대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 노인은 누군가? 무학 대사는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학 대사는 노인 앞으로 달려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오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뭔 말을 묻겠다는 거요? 노인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찌하여 소가 무학같이 미련하다고 하셨는지요? 이곳보다 더 훌륭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좋다는 무학의 놈이나 자꾸 엉뚱한 길로만 가려는 소나 뭐가 다르단 말이오. 무학 대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더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인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쪽으로 10리만 더 가시오. 노인은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학 대사는 노인이 가르쳐준 길로 바삐 걸었습니다. 무학 대사가 반나절 걸어서 도착한 곳은 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벌판이었습니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 자신이 보았던 삼각산 밑의 땅보다 훨씬 나은 곳이었지요. 무학 대사는 급히 이 사실을 태조에게 알렸습니다. 태조는 크게 기뻐했고 곧바로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곧 성을 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는 일은 처음부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 바위가 보이시지요? 저 바위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성을 쌓아야 하오. 무학 대사는 인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마치 손바닥을 똑바로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필시 저 바위를 성 안쪽에 놓으면 이 나라의 불교가 흥할 것이고 바깥쪽에 놓으면 불교가 멸하리라. 무학대사 자신이 잡은 성터였으므로 태조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성 안에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지요. 바로 정도전이라는 신하였지요. 그 역시 비범한 총기를 가지고 있던 신하였던지라 무학대사의 마음을 꿰뚫었던 것입니다. 전하, 저 바위는 성 바깥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무학대사도 지지 않았지요. 아니옵니다, 전하. 저 바위가 성 안쪽에 있어야만 이 나라가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 오래도록 평안할 것이옵니다. 둘의 싸움이 계속되는 바람에 궁을 다 짓고도 성을 쌓는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태조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새벽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온 무학대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렸는데 성 둘레에만 동그랗게 눈이 내려있는 것이었지요. 마치 성 쌓을 자리를 금을 그어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눈이 내린 자국을 따라가 본 무학대사는 온 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이 손바닥 모양의 바위 안쪽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랴. 결국
성은 눈 내린 자국을 따라 쌓게 되었지요. 이리하여 조선의 새 도읍과 성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공짜로 사는 법. 김선달이 한 번은 돈 한 푼 없이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춥기는 춥고 나무는 사떼야 하겠는데 돈은 없고 이런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가니 나무 장수들이 많이 와 있었지요. 저마다 나무를 한 집씩 지고 와서 파는데 나무가 참 좋았습니다. 김선달이 그것을 보고 나무 장수마다 수작을 걸었지요. 그 나무 참 좋소. 팔 것이요? 팔다 마다요. 얼마요? 서푼만 받지요? 네, 그 나무 살 테니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나무 장수마다 흥정을 하여 모조리 집에 데려갔습니다. 나무 장수 10명이 지게를 지고 김선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서는 집 밖에 세워놓고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였지요. 내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문을 못 열겠소. 모두들 여기서 나무를 담 너머로 던져 놓으시오. 나무 장수들이야 나무를 져다 넣으나 던져 넣으나 팔긴 매 한 가지니 마다할 리가 없었지요. 시키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던져 넣었습니다. 온갖 나무가 담 너머로 넘어가서 마구마구 쌓였지요. 그런데 뗄 나무라는 것이 쇠붙이도 아니고 다 마른 나무인데 그렇게 넘어가서 무사할 리가 없었지요. 먼저 넘어간 것, 나중에 넘어온 것 마구 뒤섞여 얹히고 깔리고 부서지고 꺾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 장수야 나무가 부서지건 꺾어지건 상관이 없으니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 마구 던져 넣었지요. 이렇게 해서 마당에 나무가 수북히 쌓이니까 김선달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이따가 해질 무렵에 다시 오시오. 나무는 이미 다 던져 넣어놨고 팔기는 팔아야겠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러지요. 하고 나무 장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갔다가 해질 무렵에 꾸역꾸역 다시 모여들었지요. 나무값을 받으려고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 김선달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것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돈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으니 나무를 도로 찾아가시오.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나무 장수들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각각 자기 나무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마구 뒤죽박죽 쌓인 나무를 찾아가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이건 내 나무야. 하고 이리 당기고 저리 밀고 하다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 부딪혀 부서지고 저리 부딪혀 꺾어지고 부스러기만 자꾸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나무 장수들이 얼추 나무를 찾아가고 난 뒤에 보니 마당에는 부스러기가 아주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던져놓고 찾아가고 하는 북새통이 부서지고 꺾어진 게 죄다 남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봉이 김선달은 그것을 모두 다 뗄감으로 썼습니다. 그 덕분에 김선달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무를 잔뜩 장만해서 군 불을 잘 떼었지요. 그 덕분에 겨울도 잘 나고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